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와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접 명령으로 현상금이 걸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북한 핵개발과 선전 업무를 총괄하던 최고 간부 리정호와 그의 가족들. 48년간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선전물을 만들어 온 그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북한은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 현상금까지 걸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호입니다. 올해 48살이고 평양에서 핵개발과 대남 선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중구역 간부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보는 평양 시내는 늘 똑같아 보이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걸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혁명 구호들까지 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아내 김순희와 아들 성민이, 딸 혜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간부 배급으로 매달 쌀 30kg과 기본 부식을 받고 가끔은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간부 자녀 학교에 다니며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죠. 물론 간부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인민반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직장에서도 기본적인 상호 견제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입니다. 제 주요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개발 프로젝트 총괄이고 다른 하나는 대남 선전물 제작입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남조선은 인간 도살장이라는 포스터를 만들고 반역자는 내장까지 팔린다는 문구를 다듬습니다. 이런 일을 48년간 해오며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합니다. 점심시간마다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장마당 풍경이 마음에 걸려요. 줄지어 서서 좁쌀과 옥수수를 사려는 사람들,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메마른 표정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힘겹게 살까요? 제가 만드는 선전물에는 늘 웃는 얼굴의 인민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웃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는 혜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다 굶어 죽나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물의 내용을 제 딸에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더군요. 오늘도 출근해서 남조선 규탄 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손이 멈춰요. 정말 저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역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댐에 금이 간 것처럼 작은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뀐 건 베이징 출장 때였습니다. 핵 관련 국제회에 참석차 중국에 갔는데 호텔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감시관 동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호텔방에서 혼자 있던 저는 무심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뉴스가 나오더군요. 순간 깜짝 놀라서 채널을 바꾸려다가 화면에 보인 모습에 손이 멈췄어요.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고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고 어른들 표정에는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불과 몇 초였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물에서는 남조선이 굶주림과 절망의 땅이라고 했는데 화면 속 모습은 전혀 달랐거든요. 감시관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그 몇 초의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선전물을 만들면서도 자꾸만 베이징에서 본 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들이 지옥에 살고 있을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동료들과 업무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조선 자료 검토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진들을 보는데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건물들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나름 괜찮아 보이더군요. 회의 중에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바뀌었나 봅니다. 옆에 앉은 박 과장이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뭔가 메모를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배웠는데 정말 그런가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제가 만든 교육 자료로 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정작 저부터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혜진이도 평소에는 조용한 아이인데 요즘 가끔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선전물 제작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개씩 완성하던 포스터를 이제는 하나도 겨우 만들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작업이 많이 늦어지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 업무 태도 변화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구나. 더 심각한 것은 회의 중 제 반응이었어요. 남조선 규탄 구호를 검토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고 가끔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에 대해 저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박 과장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호 동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만들어온 선전물들이 정말 진실일까? 혹시 저 역시 거대한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반역적 사고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구심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 제 책상 서랍이 미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저는 의심받고 있구나. 상황이 악화된 건 박 과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어요. 박 과장이 보위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리정호 동무가 최근 남조선 자료를 볼 때 표정이 이상했고 업무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부서 김 과장의 실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더니 일주일 후에 사상 문제로 격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김 과장 가족들도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리는 빈 책상으로 남겨진 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제게도 경고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간부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쌀 30kg에서 15kg으로 부식도 기본 품목만 지급되었습니다. 사상 점검 기간 중 임시 조치라고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경고의 첫 단계라는 걸 말이죠. 성민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문제가 생겼냐고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혜진이도 갑자기 피아노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수업료 연체로 인한 경고 통지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정식 숙청 대상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었어요.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리정호 동무, 조심하세요. 72시간 후에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해요. 김 과장과 같은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상 문제로 격리 조사를 받은 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뻔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72시간 후면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였어요.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인민반장 리순자가 매일 찾아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오고 저녁에 퇴근한 후에도 와요. 리정호 동무댁 전화기 점검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기사들이 들어와서 거실과 침실 곳곳에 새로운 장치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도청 장치였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눈빛만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성민이가 뭔가 말하려 하면 제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혜진이도 평소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어요. 순이는 인민반장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늘 충성심으로 가득해요. 요즘 핵개발 업무가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밤, 저는 가족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벽에 글자를 그리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민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벽에 위험하다고 썼더니 성민이도 손가락으로 왜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사라고 썼고 성민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혜진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작은 종이에 우리 어떻게 해요라고 적어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즉시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만 양강도라고 말했어요. 순이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속삭였어요. 72시간 후면 정식 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계속되었어요. 세수하는 척하면서, 빨래하는 척하면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강도에 있는 순이 친척집으로 피신하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성민이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선전물로 공부해온 제가 바보였나요? 라고 벽에 써서 보여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만들어온 거짓말로 제 아들까지 속였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혜진이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도 몰래 한국 노래 들어봤는데 무섭지 않더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진실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 인민반장이 우리 집 드나드는 횟수까지 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이가 이웃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리순자가 수첩에 뭔가를 자꾸 적어놓더래요. 몇 시에 누가 나갔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심지어 쓰레기는 언제 버렸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감시망 속에 완전히 포착되어 있구나. 집 안에서는 도청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할 수 없고 집 밖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화장실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떠날 건가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양강도 해산에 도착했을 때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이라면 조금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순이의 사촌 형수인 김영숙이 우리를 맞아주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민반장이 찾아왔어요. 해산시 인민반 제3분조 반장 박철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평양에서 오신 간부 동문의 가족이시죠? 일단은 환영한다는 말을 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당분간 이곳에 머무실 텐데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평양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정확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 역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을 걸으면 창문 너머로 시선들이 따라왔고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평양에서 온 간부네 가족이래. 뭔 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속삭임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성민이와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아이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퍼졌고 평양 아이들이라며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바라보더군요. 혜진이가 어느 날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 왔냐고 자꾸 묻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최 중사를 만났습니다. 국경경비대 소속인 그는 40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에 뭔가 깊은 슬픔이 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만 나눴지만 며칠 지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압록 강변을 혼자 걷고 있을 때 최 중사가 다가왔어요. 동무도 자주 이곳에 오시는군요.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최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동무도 이 체제가 의심스럽지 않으시오?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최 중사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 역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자 최 중사가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날 밤 최 중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아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압록강에서 익사했다는 얘기였어요. 18살 아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손글씨로 써진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중사는 국경경비대원으로서 탈북자들을 잡는 일을 해왔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무 같은 분이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베이징에서 본 한국 뉴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중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저도 국경 근무를 하면서 중국 쪽 상황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배운 것과는 많이 달라 보이더군요. 그때 최 중사가 제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떠나실 생각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동무가 알고 있는 선전 제작과 핵개발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탈북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안전한 루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 보위부에서 추적팀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는 이틀 후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져서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정 30분. 모든 계획을 12시간 앞당긴 긴급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내일 밤에 떠날 예정이었는데 보위부 추적팀이 예상보다 일찍 온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바꿔야 했어요. 최 중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대는 순찰이 3중으로 돕니다. 평소보다 훨씬 위험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우리 가족 모두 잡힐 게 뻔했거든요. 가족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순이는 금반지 2개를 손수건에 싸서 숨겼고 저는 중요한 문서들을 속옷 안쪽에 붙였습니다. 압록 강변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최 중사가 앞서 걸으며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갔어요. 하지만 강변에 도착하기 20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더니 순찰대가 나타난 거예요. 최 중사가 황급히 우리를 길 옆 수풀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찰대원 3명이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혜진이가 떨면서 제 팔을 꽉 잡고 있는데 숨소리라도 크게 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순찰대가 지나간 후 최 중사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야간 비밀 훈련이라고 둘러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의심받을 경우를 대비해 더 위험한 상류로 우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류 지역은 물살도 더 세고 얼음도 얇았어요. 최 중사가 먼저 나무 막대기로 얼음 두께를 확인하며 천천히 앞서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명씩 간격을 두고 조심해서 오세요. 순이가 먼저 갔고 그 다음 혜진이 그리고 성민이 순서였어요. 제가 마지막에 갔는데 중간 지점쯤 되었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성민이었습니다. 앞서 3사람이 지나간 부분의 얼음이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면서 성민이가 빠진 거였어요. 아들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즉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2월 밤의 압록강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어요. 성민이는 물 위로 간신히 얼굴만 내밀고 있었는데 얼음 조각들이 계속 몸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평생 거짓을 만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위해 살자. 성민이를 끌어안고 간신히 얼음 위로 끌어올렸어요. 둘 다 온몸이 젖었지만 살았습니다. 최 중사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성민이에게 입혔고 순이가 가져온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미 새벽 2시가 넘었고 곧 교대 순찰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나머지 구간을 더욱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얼음이 얇은 부분은 배로 기어서 지나가고 두꺼운 곳에서만 일어서서 걸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 가족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였어요. 갑자기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 문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반역자는 내장까지 팔린다. 민족 반역자의 최후는 비참하다. 제가 만든 그 무서운 선전들이 이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서 있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최 중사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울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살아서 진실을 전해주세요. 새벽 3시, 우리는 중국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땅의 불빛들이 아득히 멀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아침 7시, 평양 보위부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전 담당 핵개발 간부 리정호 일가족 도주. 보고를 받은 순간부터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민족 반역자를 잡아와 본보기로 처벌하라. 핵개발 기밀과 선전 제작,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는 간부가 탈출했다는 것은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이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중국 내 조선족들의 휴대폰으로 일제히 메시지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인적사항이 담긴 수배 전단이었어요. 리정호 48세, 키 170cm, 김순희 45세, 성민이 20살, 혜진이 17살. 중국 전역이 거대한 수배망이 되었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연길에서 하얼빈까지 조선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상인부터 택시기사, 호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잠재적 현상금 사냥꾼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단둥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중국에 발을 디딘 지 12시간이 지난 오후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북한 사투리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이 계속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뒤쪽으로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배되고 있구나. 급히 음식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휴대폰으로 우리 사진을 찍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면서 우리를 따라오더군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완전히 들킨 것 같아요. 성민이와 혜진이도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물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장까지 팔린다.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매표소 직원이 우리 신분증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베이징행 고속버스를 탔지만 중간 휴게소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고 다른 승객들도 수군거렸어요. 조선족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호텔 대신 작은 여관을 찾아다녔지만 어디든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가짜 신분증은 없고 진짜 신분증을 보여주면 즉시 들킬 상황이었죠. 결국 베이징역 근처 쪽방촌에서 하루 묵을 곳을 찾았어요. 신분증 없이도 받아주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 중에도 현상금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중국 인터넷에서 우리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북한 핵개발 간부 일가족 탈북, 현상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현상금을 걸 만큼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만든 선전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살까? 그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탈북자가 되었고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가 되었어요.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기차, 버스, 택시를 갈아타며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도망쳤어요. 중국 국경을 넘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태국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대한민국 망명을 신청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탈북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을 만들 수 없었어요. 사흘 후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더군요. 성민이가 창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요? 혜진이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거짓 속에서 살았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선전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반역자는 내장까지 팔린다. 민족 반역자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담당자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고문도 구타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더군요. 하나원에 입소한 후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어요.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리정호 동무 아닙니까? 그 유명한 선전 담당자요. 그분은 제가 만든 교육자료로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동지가 만든 남조선 규탄 자료를 달달 외웠는데 정작 동지가 제일 먼저 오셨네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평생 거짓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왜곡시켰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만들어 왔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언론의 자유 같은 개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성민이는 컴퓨터 교육에 푹 빠져 있었고 혜진이는 한국 역사 공부에 열중했어요. 순이는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남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교육 담당자가 제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리정호님께서 알고 계시는 북한의 선전 제작 방식과 핵개발 관련 정보는 매우 소중합니다. 대북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거짓을 이제는 진실로 바꾸는데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선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선전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제가 직접 제작했던 대남 선전물들의 제작 과정과 의도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조작했고, 이런 논리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고 설명했죠. 하나원 수료를 앞둔 마지막 날, 저는 다른 탈북민들 앞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선전물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을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거짓을 하나씩 진실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진정한 속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민이는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운 후 경기도의 한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했어요. 처음에는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동료들이 어색해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이번 달 성과급을 받았다며 기뻐하더군요. 혜진이는 고등학교에 편입한 후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어요. 특히 한국사와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제가 만든 선전물과 정반대여서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과에 가서 진짜 언론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고 해요. 순이는 처음에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가끔 이웃들에게 북한식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는데 맛있다고 좋아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북한의 선전 제작 방식과 주민 심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탈북민 단체에서 가끔 증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달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에요.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8년간 믿고 만든 선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이 거짓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만들어온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켰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번역 일도 하고 있어요. 북한 관련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자료를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식구가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에서 살고 있고 생활비를 맞추기가 빠듯해요. 하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양강도에서 함께 탈출을 도왔던 최 중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 매체를 통해서인데 탈북 저지 모범 경비병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최 중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생존을 위해 연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최 중사도 진실을 알고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요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새로 온 탈북민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선전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진실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어제는 함경도에서 온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무가 만든 교육자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동무가 진실을 말해주니까 다행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TV에서 북한 뉴스를 볼 때면 복잡한 심경이 들어요. 아직도 그곳에는 제가 만든 선전물들이 방영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생 만든 거짓을 하나씩 진실로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고 있어요.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제가 만든 선전물들이 방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며 살아가는 2,500만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